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헝가리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모든 편견과 차별을 뚫고 대한민국에서 꿈을 이뤄낸 감동적인 이야기죠. 언니를 화학공장 독성가스로 잃고 아버지의 폭력과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소피아 라리안. 그녀가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녀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세계가 인정한 환경 기술, 강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엔 차가운 시선과 언어의 벽에 좌절했지만 한국의 체계적인 연구 문화와 따뜻한 멘토링 덕분에 국제 무대에서 우뚝 서게 된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은 나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선언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소피아의 한국 성공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소피아가 모든 편견과 반대를 뚫고 한국에서 환경과학자의 꿈을 이루는 게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를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도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신중해야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언니의 죽음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한국 성공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헝가리 동부의 작은 공업도시 데브레첸 외곽에서 태어났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하늘을 덮고 강물은 붉은 화학물질로 물들어 있던 그곳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화학공장 노동자였고 저희 가족은 그 공장이 내뿜는 독에 의존해 살아갔습니다. 언니 마리아는 저보다 3살 위였어요. 똑똑하고 아름다운 언니는 제게 과학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소피아, 언젠가 우리가 이런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제가 15살이던 해봄,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화학 공장에서 독성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바람이 저희 마을 쪽으로 불었고 언니는 그 가스를 마셨어요. 처음엔 기침만 했는데 점점 숨을 쉬기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이미 폐가 망가졌다. 시간 문제다. 의사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죠. 저는 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의사가 되어서 언니를 고쳐줄게. 하지만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피아, 의사가 아니라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그게 언니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마을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애가 공부한다고 설쳐서 집안에 재앙이 온 거다. 원래 여자는 조용히 살아야 하는데 괜히 나서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더 가슴 아픈 건 아버지마저 술에 취해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언니한테 이상한 생각을 심어준 거 아니냐. 여자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굵은 손이 제 뺨을 후려쳤어요. 그날 밤 저는 언니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죠. 언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니가 꿈꿨던 그 일을 제가 해낼게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아버지는 제가 공부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과학자냐? 시집이나 잘 가라. 매일 반복되는 말이었죠. 그래도 저는 밤마다 언니가 남긴 책들을 읽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화학과 환경에 관한 책들을 읽어내려갔어요. 언니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그 책들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죠. 언니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교수들조차 고개를 저었어요. 여학생이 이런 분야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다른 전공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죠. 밤낮 없이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취업은 막막했어요. 헝가리의 작은 회사들은 여성 환경공학자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여자는 현장 일이 힘들다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이 상처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게시판에서 놀라운 공고를 발견했어요.
서울국제환경연구소에서 외국인 인턴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연구시설에서 6개월간 연구 경험을 쌓을 기회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어요.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환경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저는 밤새워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언니에 대한 이야기도 제 꿈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담았죠. 몇 달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는데 축하합니다. 서울국제환경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되셨습니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죠. 아버지에게 한국행을 말했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한국이 어디인지나 알고 가자는 거냐. 술에 취한 아버지는 제 여권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 아버지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순간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여권을 빼앗았어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저는 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마을 촌장까지 나서서 저를 말렸어요. 소피야, 정신 차려라. 한국 같은 먼 나라 가면 몸이나 팔리는 거 아니냐. 여기서 조용히 살면서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촌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찢어진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우체국까지 뛰어가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한국어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주는 직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네, 인천공항으로 가는 항공편 예약 완료됐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언니의 무덤 앞에 잠시 섰습니다. 빗물로 흠뻑 젖은 채로 무덤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언니, 저 이제 정말로 가요. 언니가 꿈꿨던 그 일을 하러 갈게요. 아버지는 제가 떠나는 날까지도 화를 내셨습니다. 후회해도 늦어. 이 집 문턱도 다시 밟지 마라.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에 언니의 사진과 몇 권의 책만 챙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헝가리에서 본 어떤 공항보다도 크고 깨끗했어요.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는 공무원도 정중했어요. 소피아 라리안 씨 맞습니까? 헝가리에서는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한국 공무원은 정확하게 불러주더라고요. 작은 일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착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분이 바로 이재훈 박사님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분이셨는데 제가 나타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소피아 씨,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박사님의 영어는 유창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헝가리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도로가 정말 깨끗했거든요. 쓰레기 하나 떨어진 게 보이지 않았고 자동차들도 질서를 잘 지키며 달리고 있었죠. 신호등도 정말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 흐름이 매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깨끗하네요 라고 말하니까 박사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직 도시의 일부만 보신 거예요. 서울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분리수거나 재활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니가 꿈꿨던 깨끗한 세상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맑은 물과 강변공원의 푸른 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연구소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박사님이 직접 저를 방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구소 생활이 시작될 텐데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헝가리에서 본 회색빛 하늘과는 전혀 달랐죠.
공기도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그날 밤 언니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여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도시도 깨끗하고 언니가 꿈꿨던 그런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숙사 주변을 산책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분리수거함이 종류별로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종이, 유리병, 음식물 쓰레기까지. 헝가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길을 걷다가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헝가리라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으로 낯선 곳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헝가리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자가 나서지 말라는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고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로 향하는 지하철에서도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조용히 있더라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연구소 첫날,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이재훈 박사님이 각 부서를 돌며 소개시켜 주셨는데 연구원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못 본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박성규 팀장님은 첫 만남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외국인 인턴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는 실력으로만 평가받습니다. 문제 일으키면 즉시 송환 조치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차갑고 직설적인 말투였죠. 첫 주는 그냥 관찰하며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한국 연구원들의 체계적인 업무 방식에 놀랐습니다. 모든 실험이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데이터 관리도 철저했어요. 헝가리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하지만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영어로 소통은 가능했지만 연구원들끼리 한국어로 대화할 때는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서 먹는 경우가 많았고 회의에서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제가 직접 실험 발표를 할 기회가 왔어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연구였는데 밤새워 준비했습니다. 헝가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려고 했죠. 발표 당일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데이터 입력을 잘못해서 결과가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 연구원이 차갑게 지적했어요. 기본적인 검증도 제대로 안 했나요?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저으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성규 팀장님의 얼굴은 더욱 차가워졌죠. 그 순간 정말 땅에 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신히 말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박성규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라리안 씨, 실망스럽네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연구소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언니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언니, 저 정말 잘못 온 걸까요? 여기서 해낼 수 있을까요? 포기하고 헝가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이재훈 박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소피아 씨, 어제 일로 많이 힘드셨죠? 따뜻한 목소리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박사님. 정말 바보 같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한국에는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이 뭔가 따뜻한 게 번져나갔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엔 더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박사님의 격려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실수 이후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구소로 가서 밤 10시까지 있었어요. 이재훈 박사님이 걱정할 정도였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니에게 한 약속,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거든요. 특히 헝가리에서의 경험을 한국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밤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한 달 후 연구팀에서 진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험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존 방법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게 판명된 거죠. 연구원들 모두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어요.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나? 회의실에서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실례지만 제가 아이디어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박성규 팀장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재훈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헝가리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을 때 저희는 다른 접근법을 썼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공업지대의 특성상 여러 오염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때 단계별 정화 방식을 적용하면 효과가 훨씬 좋았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연구원들도 점점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칠판에 그린 도식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네요. 그날부터 팀 전체가 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험을 재설계했습니다. 저도 핵심 멤버로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한국 연구원들과 진짜 협력하는 느낌이었죠. 언어가 서툴러도 열정으로 소통했습니다. 2주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실험 당일이 왔어요. 모든 연구원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실험이 실패하면 제 아이디어도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었죠. 손바닥에 땀이 흠뻑 났어요. 결과가 나오는 순간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연구원이 소리쳤어요. 성공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30% 더 효과적이에요. 그 순간 연구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성규 팀장님도 처음으로 저에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라리안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관점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와 축하해 주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재훈 박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씨의 경험과 우리 기술이 만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연구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했어요. 김아린 간호사님이 소피아 씨 덕분에 우리 연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라고 말해주셨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진짜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언니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언니, 드디어 작은 성과를 냈어요. 언니의 꿈이 여기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실험 이후 연구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진짜 팀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죠. 바로 강민호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민호는 연구소 근처에서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31살의 젊은 사업가였는데 처음 만난 건 연구소 앞 카페에서였습니다. 제가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국제환경연구소에서 일하세요? 유창한 영어에 밝은 미소였죠. 네,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럼 소피아 라리안 씨군요. 소문 들었어요. 미세먼지 실험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다면서요. 처음엔 그냥 업계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정말 진심으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헝가리의 경험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발상이 참신해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접근법이 필요한데요. 그날 이후 민호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연구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얘기도 나누게 됐죠. 민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 하나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기술로 세계를 바꿔보고 싶어요. 민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소피아 씨처럼 외국에서 온 분들과 협력해서 더 큰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그의 진취적인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고백했어요. 소피아,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제 마음도 같았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민호가 어머니 정은영 씨에게 저를 소개했을 때였습니다. 58살의 정은영 씨는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였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분이셨죠. 외국인 며느리는 안 됩니다. 정은영 씨의 첫 반응은 단호했어요. 민호야,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려고 하니? 좋은 한국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민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소피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살겠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정은영 씨는 저를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민호네 집을 찾아갔는데 분위기가 정말 차가웠습니다. 소피아 씨, 우리 민호와 사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대해요. 민호는 제가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없이 저 혼자 키웠죠. 그런데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멀리 가버리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은영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민호를 정말 사랑하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 민호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날 이후 민호는 어머니와 심하게 갈등했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됐죠. 저는 혹시 제가 민호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언니라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일주일 후 민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소피아, 어머니와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 삶은 내 것이에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민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이 사람이 저를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한 건지 알 수 있었죠. 민호 고마워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봐요. 민호와의 관계가 깊어질 무렵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헝가리에 있는 친구 안나 토로스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소피아, 잘 지내고 있어?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어. 반가운 마음에 근황을 자세히 알려줬죠. 안나와는 대학 때부터 친했어요. 같은 환경공학과였고 함께 밤새워 공부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안나는 항상 제가 받는 관심을 질투했습니다. 너는 항상 운이 좋더라. 교수들도 너만 좋아해.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몇 주 후 연구소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어색해졌어요. 점심시간에도 피하는 것 같았고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예전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성규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을 때 이유를 알게 됐어요. 라리안 씨, 헝가리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무슨 소문 말씀이신가요? 당신이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학 시절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헝가리 동창이라는 사람이 직접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안나 토로스라는 분인데 아시죠? 그 순간 안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나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실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소피아는 원래 거짓말을 잘한다는 악의적인 내용까지 있었어요. 연구소 분위기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함께 웃으며 대화하던 동료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일이 없었나요? 김아린 간호사님마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재훈 박사님만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소피아 씨, 제가 아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주 국제환경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때 진실을 보여주세요. 국제환경포럼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학술 대회였어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권위 있는 행사였죠. 하지만 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정말 끝이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준비했어요.
헝가리에서부터 한국까지의 모든 연구 과정을 정리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증명할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민호도 밤마다 도와줬어요. 소피아,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니까. 발표 당일 대형 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각국의 연구자 수백 명이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구소 동료들도 모두 왔습니다. 긴장으로 다리가 떨렸지만 언니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안녕하세요. 헝가리에서 온 소피아 라리안입니다. 영어로 시작해서 한국어로 이어갔고 마지막에는 헝가리어로도 발표했습니다. 세계 국어로 진행한 발표는 청중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제가 헝가리 공업지대에서 겪은 비극적 경험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의 연구 과정, 그리고 두 나라의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접근법까지 모든 것을 진솔하게 털어놨습니다.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했어요. 이 연구는 제 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해냈어요. 발표가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모든 것에 성실히 답변했어요. 박성규 팀장님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라리안 씨는 우리 연구소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국제환경포럼에서의 성공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고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 진학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재훈 박사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소피아 씨, 이제 진짜 한국에서 뿌리를 내릴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헝가리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 소식을 전하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밟은 헝가리 땅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여전히 회색빛 하늘과 오염된 공기,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편견이 무섭지 않았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언니의 무덤에 먼저 들렀습니다. 언니 다녀왔어요. 언니가 꿈꿨던 그 일을 정말로 해내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한국에서 가져온 꽃을 놓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6개월 사이에 더 늙어 보이셨죠. 제가 들어서자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소피아냐? 네, 아버지. 다녀왔어요. 처음엔 예전처럼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가 가져온 신문기사와 상장들을 보시더니 말없이 오랫동안 바라보셨어요. 국제환경포럼에서의 발표 사진도 있었죠. 이게 정말 내가 한 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버지. 한국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언니가 꿈꿨던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소피아야, 미안하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했다. 여자라서 어려서 못 믿어왔는데 내가 이런 큰일을 해냈구나. 아버지,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마리아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냐? 네, 아버지. 그곳이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가거라. 아버지가 응원할게.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대화를 나눴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비난하던 촌장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소피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잘못 봤다.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한 주 후 다시 한국으로 떠나는 날 아버지가 공항까지 배웅 나오셨어요. 소피아야,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 소식 전해줘. 네, 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한국 구경도 오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은영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소피아 씨, 잘 다녀왔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국제뉴스에서 당신 이야기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은영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민호 곁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니 든든해요. 이제 정말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일게요. 그날 밤 민호와 한강공원을 걸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 소피야, 당신이 노력한 결과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나가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이곳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언니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곳이고 진짜 저를 인정해준 곳이죠. 언니,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며칠 후 연구소에서 정규직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입학 서류도 제출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정말로 이곳은 제가 뿌리내린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헝가리 출신 소피아가 대한민국에서 꿈을 이뤄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언니의 죽음이라는 비극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의 성공까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죠. 무엇보다 한국의 체계적인 연구 문화, 실패를 허용하는 교육 철학, 그리고 진심 어린 멘토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소피아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도전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